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1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하이 퀄리티 그리고 이종근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흐리죠. 어저께 오늘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동해 쪽에서는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스산한 날씨인데 정치권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혹은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속보 자막 같은 것들을 계속 보실 텐데요. 바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 그렇게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전만 하던 전 총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모처에서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등 이 당의 원로들을 만나서 지금 이재명의 불공천 공천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나 봅니다. 이 모임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주체적으로 나선 건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해외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정세균 총리가 김부겸에게 김 총리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부겸이 총대를 맸다는 뜻입니다. 김부겸이 지금 직접 입장문을 곧 발표할 것 같아요. 입장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즉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에서 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공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문자로 보이시죠? 김부겸 총리는 금일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뜻을 같이 한다. 라는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진을 뉴스원이 찍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부겸이 직접 나서는데 아까 그 표현 중에 강력한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듯이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참 비겁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더 비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뒤늦게 이재명의 공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벌벌 사실 무서워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지금 공천 문제만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불체포 특권 뭐 내려놓겠다고 대표 연설을 했다가 막상 단식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끝내 다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돌리고 하면서 제발 부결해달라.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라고 자기 말도 바꾸고 대표로서의 위신도 그렇게 추락하게 만들었을 때 이 원로들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이재명이 사당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뒤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이 지금 지난 대선 때 패배한 직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국회의원이 돼서 전당대회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죠. 그 당시 상황, 이재명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법 판단, 그러니까 수사가 긴급하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구속될 것을 보고 개항을에 뛰어들어서 이 금배지를 달고 금배지를 달자마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장악하고 그때 이미 비명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지금 방탄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얘기했고요. 이건 박용진도 당시에 경선 같이 치르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 박용진을 하위 10%로 또 처박아 놨더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그때 원로들은 뭐 했냐고요. 사실 원로들이 그때 나섰어야 됩니다. 이재명은 개항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당은 지금 바꿔야 된다. 이재명이 금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되면 아무런 어떤 개혁과 혁신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될 것이다. 전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얘기 그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영이 달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식과 경험과 정말 온갖 그런 국정 활동, 또 정치 활동을 해왔던 원로들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눈 감고 귀 막고 잘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이재명의 지지율 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 한길 리서치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 여론조사가 한결같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했는데 엄청난 격차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3대부터 따지죠. 87년 체제 이후에 13대부터 21대까지 총선까지 2월 그러니까 총선 언제나 4월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2월에 거의 설이 끼어 있습니다. 설 직후의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 총선 승리의 함수 관계를 보면 13대부터 21대까지 이 8번의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중에 딱 2번만 빼놓고는 총설 직후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총선 승리가 그대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즉 지금 상황 어떻죠? 설 끝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2위 크로스에 추월해서 격차를 지금 벌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반적인 선을 얘기할 때 지금 한길 리서치 보여드리고 있죠. 국민의힘이 42.8에 민주당이 자그마치 29.6입니다. 43과 30이라고 하면 약 한 13%포인트 차예요.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상태로 지지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를 거꾸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섰기 시작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나선 겁니다. 뭐 이제서 나서서 민주당이 뭐 폭락을 하건 말건 전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상황을 돌아보죠. 참 이재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강령도 지지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벌여왔던 온갖 극악한 정치 행위와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악행들과 악담들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해온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할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제대로는 정당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정당이 정말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의 욕심 그리고 이재명의 두려움 이재명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한 정당이 정말 저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그렇게 느끼냐고요? 바로 이재명의 사당화입니다. 이 당은 물론 전통적으로 DJ 때부터 얘기하면 DJ의 1인 보스 체제에서 만들어진 정당 맞습니다. 새천년 들어가는 그런 정당들에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대중이라는 그런 정치인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 또는 쓴소리를 하는 그런 라이벌들을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대철이라는 사람 또는 김상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DJ에 DJ와 함께 당을 하면서도 DJ 총재에게 김대중 총재에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소수 정파를 그 안에서 또 만들어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때는 다 1인이 공천권도 행사를 하고 또 이 선거를 위한 그런 이 지원금도 전부 다 하사를 하고 그래서 1인 보수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공천 배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공천 파동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박용진입니다. 역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박용진이 어저께 하위 10%에 포함됐다. 과하지욕, 남의 사타구니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런 그런 수모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 정당 정말 처음으로 이런 정당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구호가 있었죠. 지난 선거에서 대선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저는 김대중이 당을 만들었다. 김대중 당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은 과도 많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당이 자기가 만든 당 맞아요. 그때는 1인 보수 체제였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동지들을 앞세웠고 자기한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대선 때부터 이재명을 합니다 라고 떠들어다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떠들어다녔습니다. 연결시켜보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그 꼬라지입니다. 이재명은 해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만의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박용진에 대해서 내가 왜 계속 얘기하느냐? 박용진이 이뻐서? 아닙니다. 박용진은 이재명과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때 8월 전당대회 때 두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함께 후보로 나섰잖아요. 특히나 뭐 합동 연설 같은 데 보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뭐 지지율과 관련돼서 1위 후보를 쭉 뒤쫓고 있는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셀프 공천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개항을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자기가 개항을 보궐이라든지 또는 전당대회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이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통해서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공천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려서 당시에 어쨌든 박용진 후보는 화가 나서 뒤늦게 뭐 항의의 어떤 또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게 사실 그 말은 사실이니까요. 박용진 나와 이렇게 후보로서 서로 공격을 서로 주고받은 그런 후보에게도 내가 공천과 관련돼서 조작을 하거나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을 하위 10%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박용진에 관련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선거와 관련돼서 하위 몇 프로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의정활동이거든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그런 평가가 38%나 됩니다. 의정활동 한번 봤습니다. 법안 발의만 80건을 했더라고요. 상임위 그럼 출석은 94.9%를 출석했고요. 본회의장 출석은 98.7%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90%를 넘게 출석을 한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 결석이 아니라 0.5회 결석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 발의 80건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성실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출입기자들, 정치부 출입기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 순위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중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용진을 하위 10%로 몰아넣은 이재명의 성실도를 한번 보자고요. 상임위 출석이요 35%에 불과합니다. 본회의장 출석은 86%고요. 지금 발의한 안건은 꼴랑 6건에 불과합니다. 자, 이 정량평가만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박용진의 지금 그 성적과 이재명의 성적을 하면 박용진이 10%라면 이재명은 몇 퍼센트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군요. 하위 1%도 안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하위 몇 %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천을 받겠죠. 그런데 박용진, 김영주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는 발의한 건만 107건을 하고요. 상임위 본회의 95%, 93%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럴진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민주당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건 정량평가에 불과합니다. 정성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뭔가요? 하고 기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 들여다봤더니요. 보좌관들이 점수를 매기고 같은 의원끼리 점수를 매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좌관끼리 했다는데 어느 보좌관이 어떻게 지금 뽑혀서 그 점수를 평가했는지 또는 의원끼리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 그러면 180명이 모두 다 서로 점수를 적어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천은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바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민주당은 해가면서 이 시스템 공천이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다 얘기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 뭐죠?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걸 누구나 알기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용진도 윤영찬도 문학진도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점수가 나왔느냐? 이 점수가 왜 나왔느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면평가입니다. 정성평가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아이고 비명들 내쫓으려면 우리가 정성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면 돼. 이거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문학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문학진 이번에 인터뷰를 했더군요. 강펀치
라는 그런 유튜브, TV조선 유튜브에 나와서 초현실주의적 밀실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진 이 자리에서 두 번에 걸친 이재명의 전화 내용을 얘기하더군요. 12월 달에 이재명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불출마하는 게 어떠냐라는 뉘앙스를 아주 떠듬거리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문학진이가 일거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입을 닫아버렸죠. 아이고, 내가 69세밖에 안 돼. 그러면 정동영과 박지원은 왜 얘기 안 하니? 그 사람들은 70이 넘은 사람들이야. 그럼 70이 넘은 사람들부터 얘기하고 나한테 찾아와.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자 그게 안 먹히니까 1월 26일인가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전화를 합니다. 형님! 여론조사를 보니까 형님이 꼴찌예요. 문학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학진은요,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학진 좋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만 얘기할게요. 문학진의 별명은 문세표입니다. 왜 문세표인지 아세요? 단 3표 차이로 졌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3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문세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세표라고 사실 부릅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번에 CBS에 인터뷰로 가서 문학진 의원을 얘기하면서 문세표라는 별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문세표라고 3표 차이로 진 것도 사실 가슴이 아픈데 그게 계속 그렇게 불리니까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돼, 형은. 근데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30%야.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보좌관이었어요. 8년 동안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자기 광주을 지역에서, 경기도 광주을 지역에서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지역부를 계속 활동을 당협위원장으로서도 했던 사람이고 한데 어떻게 20%포인트가 나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돌려본 겁니다. 거꾸로 나왔답니다. 안태준은 꼴찌로 나오고 지금 문학진이 1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규병이한테 한 겁니다.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이재명이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맞아? 그랬더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안규백은 문학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문학진이 어떤 사람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진은 지금 이게 초현실주의적 밀실공천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선 옛날에 있던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마사지라고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방탄시켜줄 찍명들만 꽂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여론 조작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내쫓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참, 문학진 이 여론조사 새롭게 자기가 1등한 여론조사를 손에 들고 전화를 합니다. 이재명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요. 이재명 그때부터 전화를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발표를 하더군요. 이 지역은 문학진을 뺀 나머지 3사람으로 경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문학진이 아예 그 안에서 경선 대상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도 밝히지 않고요. 이유는 이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학진이 바깥에 나와서 비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떠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명 행위. 이재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학진이 지금 이 문학진을 배제시킨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래서 대단히 앞으로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총에서 이미 친문계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참 거칠고 정말 야비하고 정말 이 정치의 정작 가장 그 기본적인 정치에 해야 될 어떤 기본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만 살면 돼. 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죠. 고민정 한 사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정파별로 내지는 또 라이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공천을 줘야 돼요. 그것도 먼저 단수공천처럼 먼저 줘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배제할 어떤 그룹이 있다 한다면 그 그룹이 이 완전히 그룹핑이 돼서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게 각계격파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지몽매하게 모두 다 잘라버리겠다.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문학진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문학진은 2012년 선거부터 2017년 선거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 두 번 다 이재명 곁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무특보 등 뭐 정무특보도 했고 선거와 관련된 조직 관련해서도 일을 했고요. 문학진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성남시장 사실 이 기초단체장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대선 후보로서 생각할 때는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달려가서 같이 캠프에 있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문학진은 했거든요. 나이차가 10살 어린 그런 후배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건 그 전화 두 번이 자기는 조롱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배반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은 지금 그 분노의 하나였던 방법으로 내 기필코 비선을 정확하게 밝히겠다. 즉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팀 뭐 또는 정진상 팀 이런 비선들이 어떤 지금 캠프에 어떻게 지금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겠다라고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대장동 변호인단 즉 이재명을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방어막을 쳐줬던 변호사들이 대거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지금 컷오프 되거나, 컷오프가 아니죠.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뭐 배제되거나 하지 않고요. 전부 다 경선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단수공천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요. 이재명을 합니다. 날 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금배지를 달아주겠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또는 진짜 찐명이 아니라 그냥 친명인 사람들은 공천 배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지금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라고 모든 후보들이 SNS에 그거 있죠. 왜? 릴레이 하는 것. 다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하면 될까 말까? 제가 보기에 지금 늦었네요. 더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에게는 배짱, 배려 이런 것들이 없고요. 배타 그리고 배반, 배신 이런 것만 가득한가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사사로운 사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보여주는 것만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짜 공천을 보여주면 이재명의 사사로운 사천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오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덧붙이면서 오늘의 작전 명령을 마칩니다. 자, 오늘의 아투 일면톡 보겠습니다. 일면톡
목숨 갖고 장난치나 의료 공백 내몰린 환자들 격분. 아시아투데이 1월 21일자 일면 톱입니다. 르포 기사군요. 아마도 지금 의료 파업이라고 붙이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의료계의 인력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이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상황 그리고 의사들의 상황을 직접 취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은 전공의 525명 중 30에서 40%인 1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술이 200건이 하루에 열리는데 그중 30%가량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네요. 1일 200건 진행되던 수술도 18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금 전문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보고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당직도 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전공의가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교대 인력도 없고 나이든 교수들이 언제까지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은 주로 5대 병원, 서울에 집중된 5대 병원에 좀 한정된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그러니까 현대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 다음에 연대 세브란스병원, 강남 성모병원, 이런 병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서울대병원으로 뛰어오듯이 부산에서, 정부에서 많은 그런 그 환자들, 특히, 지금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들까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들까지 이 5개 병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상황, 이 의료인이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계획에 동참해 달라라고 호소한 상황까지 지금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의사들의 주장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의사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식판 문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증원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도 없고요.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생생하게 아시아투데이가 일면톱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칼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예, 맛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개의 칼럼을 소개시켜 주시네요. 아시아투데이 칼럼들인데요. 첫 번째가 랜드 홀컴 칼럼입니다. 예. 독자분들이 조금 좀 귀에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서 예. 랜드 홀컴 교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랜드 홀컴 교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뷰캐넌이라고 제임스 뷰캐넌. 네네. 대통령 후보. 공공선택.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대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받았고, 그리고 기업과정 신의 이론에도 정통한. 그리고 보통 교수들 가운데 네. 자기가 누군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사람의 연구를 지원해주는 교수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네. 예, 이분이 네. 무어 경제학과 말하자면 그런 펀드에 의해 가지고 네. 연세가 꽤 됐는데도 네. 계속 그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네. 예, 그런 분인데 그래서 보통 경제학자들과 달리 책 제목도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 그런 책을 저술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이론적인 여러 가지 저술을 하셨는데 오늘도 네. 이게 그냥 평범한 그런 아티클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네네. 이런 겁니다. 네. 보통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반론을 펼치고 있는 이론 역시 굉장히 유명한 분의 조지 스티글러라고. 스티글러. 예.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분은
경제학설사에도 이름이 올라갈 네네. 정도로 저명한 분인데 네. 그분이 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이런 규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직접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기업들이 찾아와서 이런 규제 해야 된다. 그럼 대부분이 경쟁을 막거나 해외나 국내 다른 어떤 경쟁을 자기들을 막음으로써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그걸 만들어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고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사람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소비자나 국민들은 멀고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한다. 그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규제라는 게 얼핏 보면 그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실은 규제기관이 기업들에 의해서 포획돼서 캡처돼서 쉽게 말하면 기업이 어쩌면 그런 규제들을 주도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 갖고 그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요. 네. 그걸 규제 포획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홀컴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포획당한다. 규제자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례를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는 옥수수 농장주들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자동차 연료에 에탄올이 이제 옥수수로부터 나오는 에탄올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하는 규제적인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넣어도 되면 구태여 그런 규제적인 명령을 내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특별히 뭐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신뢰인데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각 그 자동차 연료를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한 1년에 한 5천 원 정도 더 든다고 치면 그게 100만 고객이면 100만 사람들이 그걸 하면 어마어마한 50억 그렇죠. 어마어마한 개인한테는 5천 원. 그건 별거 아니지만 5천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티글러 교수가 한 이야기를 사례를 드는데 그래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반대할 운동을 하거나 너무 미미한 돈 가지고 그런데 반해갖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실제로는 규제기관들이 기업들에 포획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새로운 진입자가 막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기존 기업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버 같은 거 다 법회가 됐는데 택시업계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왜 타다금지법 어떤 게 기억나시죠? 택시 기사분들이 난리를 쳐서 반대를 그런 거라든가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지켜 난리를 치면 그 규제 당국이 여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입법을 하든 아니면 당국이든.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포획당한다. 규제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오히려 당하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 글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포획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시작을 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좀 높여달라라든지 왜냐면 자기네 이미 거기 뛰어들었으니까 독과점의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관계가 어쨌든 기업들이 시작을 해서 규제기관 쪽으로 흔드니까 규제기관이 포획된 것처럼 지금 표현됐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성격, 이 규제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크게 봤을 때는 규제기관이 이미 기업들을 포획해서 더 쥐고 흔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규제나 법이나 이런 걸로 그 약간 이득을 얻으려 그러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그런 규제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걔들한테 흔들리게 된다, 기업들이. 그래서
규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기 상품과 서비스에 주력하는 게 그게 진정한 힘이다. 기업의 이익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고 네. 기업이 성공하는 길은 네. 시장을 보호하려고 해서 규제 기관과 예. 손을 잡고 로비를 하고 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시장, 예. 시장 논리.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 사례를 재밌는 사례를 들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은 게 네네. 미국의 그 항공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네. 명분이 어떻게 됐든 네네. 수십 년간 그게 유지되니까 네네. 이게 점점 뭐 거기에 맞춰진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카르텔이네요. 네, 저들끼리 카르텔 하다가 그게 깨져버렸어요. 1978년에 예. 그게 제한이 풀려버리니까 예. 그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네. 경쟁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이스턴 항공, 브레니프, 펜 아메리카, 뭐 TWA 이게 다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없애면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망했고 또 재밌는 그 사례를 여기 하나 드는 게 월트 네. 디즈니 월드. 아, 네네. 플로리다주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 있는, 저기 예. 놀이동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거기 얘도 여기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부에는 월트 디즈니 내부에는 사실은 경찰을 거기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다툼이나. 네네. 그러면 경찰을 집어넣어서 하면 돈도 들고 주민들. 네. 그걸 기업도 자기들 저 놀이동산 예, 크게 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권을- 너들이 자치적으로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하는 걸 일부 주는 예. 그런 걸 했다가 예.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또 주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예. 또 그거는 그 멀티 디즈니 월드에서 책임을 지라 예, 이렇게 예. 되는 거니까 예. 뭐 충분히 그럴듯하긴 네. 하죠. 근데 이걸 나중에 그 디즈니 저기 그 주지사하고 의회가 뭘 하나를 추진하는 걸 반대를 하니까 네네. 화가 난 거기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디센티스. 예. 그 유명한 디센티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스티글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자기가 진짜 해봤더니 규제 그거 권력자가 막 마음대로 흔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들 이익 보려고 예, 자꾸 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규제기관이 기업들에 의해서 포획당한다는 규제 포획서를 그렇게 딱 발표를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내가 그게 정설처럼 이렇게 시카고대 교수였거든요. 스티글러가. 그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흔들리는 쥐고 흔드는 권력자고 기업들이 오히려 당한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준 컬럼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예. 저도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예. 규제 그러면 규제 기관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에 반해서 그걸 사실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예. 밥그릇을 점점 키우기 위해서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예. 일의 어떤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권해준 칼럼을 읽으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진짜 예. 규제는 예.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기업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사실 뭐 다른 나라는 로비도 미국 같은 경우 로비 허용도 있고 합법화돼 있죠. 예, 합법화돼 예, 있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사실은 기업들마다 대관 업무란 게 네.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또 왜 저기 솔직히 말해서 뭐 어느 기업이 망하고 그런 거 할 때 그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히거나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정부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실은 그런데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아직은 네. 말은 뭐 자유시장 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지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뭐 테마주 누구 테마주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때가 있어서 네. 제가 얘기 싫었어요. 아니요, 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예. 조금 이제 생각해볼 부분이 예. 굉장히 많은, 예, 굉장히 예, 많은 그러니까. 칼럼이에요, 보니까. 그런 예. 칼럼들이 이제 예.
사실은 자극을 하니까. 네네.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아시아투데이 오늘 그 지면으로 못 만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주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러니까 칼럼 규제기관 아니면 기업 네네. 누가 포획당하는가. 네, 그 칼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김인석 시장님 직접 쓰신 칼럼입니다. 책임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아, 예, 예.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건 사실 기업들한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예, 지금 예. 아직 그 이 50인 미만 예, 기업까지 아직 지금 넓고. 그것도 유예 안 예, 시키고 고통에 저 화약고 같은 느낌이 예, 계속 예. 드는데 언제 그 폭발할지. 근데 예. 이 정치인들한테는 진짜 관대하더라. 예, 라는 예. 부분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 우리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네.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했다가 전세 계약 같으면 네. 전세 계약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될 때는 네. 계약금을 그냥 떼인다든가 네. 혹은 위약금을 2배로 물려준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발달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어디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네, 없더라도 네. 기업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그 법률이 다 있는 거죠. 네. 법률을 따져가지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거라든가 혹은 원청기업이 네. 하청기업한테 네. 관리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청기업이면 하청기업에 일어난 문제를 다 책임지게 한다든가 네, 이런 좀 무리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그렇죠. 너무 기업들에만 가혹한 것이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이 면책에 대한 부분, 예.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면책 경향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 반가우셨는데요. 예, 예, 예. 이를테면 용인시 경전체 사업 예로 예. 들으셨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실패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그런 행동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인 경천철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예. 그 수요 예측을 했고 아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예. 그런 존재가 됐는데 네.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거기도 네. 옛날 같으면 네. 이런 것도 그냥 정책 결정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네. 이번에 재판부가 네. 용인시와 판결했네요. 예. 판결로 용인시장 전임시장 그걸 추진한 예. 그다음에 그걸 수요 예측을 한 연구기관 예. 터무니없이 그 수요를 부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적으로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것도 거기 사는 인구 평소에 다니는 유동 인구 네네. 등등 다 해보면 네. 그래도 이 정도 오차는 안 나죠. 그렇죠. 14만 명 예측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5천 명에서 1만 명, 3만 명, 맥시멈 3만 명. 연구기관이라면. 그래요. 연구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예. 하는 거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건 명분을 만드는 데 예. 불과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그 근거를 엉뚱하게 마련해줘서 앞으로 안 된다. 네. 하여튼 경고장을 날린 것 같아서 예. 이것도 일종의 책임을 물어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예. 이제 이 화가 나는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추 예. 넣은 그 무슨 공장 있잖아요. 무한 공장인가? 공항. 그 공항도 이제는 예. 판결 받아야죠. 지금 글쎄. 저 비행기 하나 안 뜨고 예. 주민들이 고추 넣고 있는데. 예, 고추 유명한 말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물론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예컨대 다른 명분 예. 화학 동서화학 그러면서 또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네. 교통량 그런 거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도 해주고 네, 그 경우에 네. 따라서 네. 정치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네. 첫째로 네. 그러나 최소한 어떤 무책임하게 다른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이번에 이걸 계기로 좀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더 좋은 나라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말 자금이 남의 돈을 쓸 때는 특히나 세금이든 혹은 뭐든 남의 돈 지 돈 쓸 때는 마음대로 써도 될지 모르지만 예. 해프게 예. 남의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과일 사다가 공간에 냉장고에 쳐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예. 저는 실장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자. 기업인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는 검찰, 경찰 모든 어떤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책임을 묻자. 정확하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이 과한, 너무나 지나친, 무리한 그런 이 공적 그런 행위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기도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하는 역할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방향이 핀트가 잘못 나가지고 이게 좀 무리하게 됐던 것 같으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하는 게 정확하게 보고 이게 판결 근거라든가 이게 재판부도 다른데 이유가 다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그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져야 된다. 그렇죠. 즉각 항소 이런 네. 말을 들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한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나왔으면 왜 그런지 더 따져보고 검토하고 이게 정말 그런 이유가 합당한지를 따지는 과정을 거쳐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증거가 충분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항소로 가야지. 네. 그걸 즉각 항소하는 건 그건 무슨 자존심 대결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실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그거죠. 삼성 그렇죠. 합병과 관련돼서 예.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나왔는데 더군다나 관련된 사람도 모두 무죄고 형이도 모두 무죄인데 검찰이 항소로 결정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도 즉각했잖아요. 예, 즉각했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한 걸 했을 때 나름대로 책임을 묻는 그 구조가 되어 있었더라면 네. 좀 더 숙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그것도 보태에 썼습니다. 하긴 지금까지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무리한 수사 또는 무리한 결정으로 무죄가 나왔더라도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길이 조금은 열렸지만 그런데 그것도 보면 승소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고한 어떤 그런 상황들 검찰이 무리하게 뭘 했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손해배상을 하거나 국가에 청구를 할 때 참 힘듭니다. 어렵고요.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더 쉽지 않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럼 무책임한 그런 이 행동과 정치적 행위나 혹은 공공기관의 그런 행위와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묻는 적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으로 공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죠. 네. 그러나 그런 실수를 적게 하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주는 그 법 제도가 뒷받침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엄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자체장들 정말 자기들은 4년이나 혹은 8년이나 이거 하고 딱 끝나지만 그러나 무리하게 세금 갖고 무엇인가 공사를 해내고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후유증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그런 어떤 낭비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로 끊임없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한편으로는 내가 다 모든 걸 해결하겠다,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버려야 될 거고 첫째는 그 다음에 이게 제 생각에는 기업인들은 실은 그냥 둬도 책임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물지 않으려도 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돈을 갖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고 네. 혹은 또 내가 이런 물건을 좋아할 줄 알고 그걸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딴 물건을 좋아하면 자기는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실을 범으로써 이미 책임을 보는 그런 구조가 네, 시장 내부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은 실은 공공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좀 이해하셨으면 예, 예. 좋겠다. 공공부문이야말로 무책임한 하기 쉽기 때문에. 쉽죠. 왜냐하면 예. 책임이 나한테 책임 없어. 모든 사람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구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십사. 네. 그런 취지에서 이걸 썼습니다. 자주 상기시켜 주시면 예. 노래를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아, 네네. 예,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의 칼럼 김인석 실장님이 나와주셔서 책임과 관련돼서 특히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의 책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이종근의 HQ 선거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선거 이제 딱 한 40여일 좀 더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3월이 되면 숨가쁘게 공천이 끝나고 바로 선거 유세가 2주 동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투표일이 닥쳐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보인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만하고 오만하고 또 막말이 튀어나오고 또 갈라치고 지역을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젠더를 갈라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거가 8번 선거 중에 2번이었어요. 2번 그렇게 뒤집혀진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이랑 별개로 국민의힘은 잘하는 거 그냥 계속 잘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은 이제부터 계속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내일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내일은 송국권 본부장님 시간인가요? 맞죠? 송국권 본부장님이 나와서 오늘 제가 못 전달한 부분들 내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천 문제 이재명의 공천 문제가 또 입에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부터 오늘 오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종훈의 HQ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